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을까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낡고 허름한 등산복을 입고 거지꼴로 찾아온 사내. 그는 20년 전 사라졌던 연희의 전 남편, 태수였습니다. 뭐야? 재수없게 개시부터 거지가 들어와? 밥할 생각 없으니까 당장 꺼져! 연희의 재혼 남편 상철은 소금을 한 줌 쥐어 뿌리더니 낡은 등산복을 입은 태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휘청거린 태수의 품에서 툭 하고 서류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봉투 입구가 벌어지며 쏟아져 나온 건 꼬깃한 1,000원짜리가 아니었습니다. 번쩍이는 금박이 박힌 회장 명함이었죠. 바닥에 흩어진 명함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조금 전까지 소금 뿌려가며 악을 쓰던 남자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무릎 꿇고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을 지켜보던 연희 역시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20년 전 이혼 도장만 찍고 사라졌던 전 남편이 거지꼴로 찾아온 걸까요? 그리고 연희의 재혼한 남편은 왜 찾아온 전 남편에게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은 걸까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세 사람의 엇갈린 운명, 그 속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 계시는 곳에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20년 전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태수가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남자 셋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가죽 점퍼를 걸친 사내가 이쑤시개를 씹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태수 씨, 약속한 날짜 사흘이나 지났어. 오늘은 그냥 안 넘어가. 안방에서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희가 아기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방문을 열고 나오다가 거실의 낯선 남자들을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여보. 가죽 점퍼 사내가 연희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애기까지 있네. 이러면 곤란하지. 돈이 없으면 이 집이라도 빼야 할 거 아니야. 태수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사내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집사람하고 애한테는 손대지 마.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 갚긴 뭘 갚아? 벌써 몇 번째야 이 소리가. 사내가 이쑤시개를 바닥에 뱉더니 거실 탁자 위의 그릇들을 팔로 쓸어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기 수정이의 울음소리가 한층 더 커졌고 연희가 아기를 감싸 안은 채 벽 쪽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다음에 올 땐 이렇게 안 끝나. 알아서 해. 사내가 태수의 어깨를 툭 치고 현관을 나섰고 나머지 둘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자 연희의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태수가 연희 앞에 무릎을 꿇고 아기와 연희를 함께 품에 안았죠. 태수의 턱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잠든 연희 옆에서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수정이가 요람 속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요람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수정이의 조그만 주먹을 손가락 끝으로 어루만지던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태수가 벽장에서 낡은 가방을 꺼내 옷가지 몇 벌을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자신의 이름 석자를 눌러 썼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태수가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묶고 있을 때 뒤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어디가? 연희가 잠이 덜 깬 눈으로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수의 손에 낡은 가방이 들려 있는 걸 본 연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가방은 뭐야? 여보, 그게 뭐냐고. 태수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식탁 위의 서류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 서류 있어. 도장 찍어. 연희가 맨발로 달려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를 확인한 연희의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태수가 현관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나 이제 지긋지긋해. 이 꼴로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겠어. 연희가 서류를 쥔 채 달려와 태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거짓말이지? 나보고 얘기해. 눈 보고 말하라고. 태수가 연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뿌리치는 손끝이 떨리고 있다는 걸 연희는 보지 못했습니다. 수정이 잘 키워. 다시는 찾지 마. 태수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연희가 맨발로 복도까지 뛰쳐나왔습니다. 여보, 가지 마. 제발. 연희의 울부짖음이 새벽 복도를 가득 채웠지만 태수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태수의 두 볼 위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꼭대기층 회장실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넓은 방 안에서 태수가 가죽 의자에 깊이 몸을 묻고 앉아 있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 깊게 팬 이마주름 하지만 등줄기만큼은 곱게 세운 채였습니다. 책상 위 액자에는 갓난아기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전 떠나기 전날 밤 몰래 찍어둔 수정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서실장 한 명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수가 봉투를 받아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류 첫 장에 수정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수정이가 어느새 27살 여자로 자라 있었습니다. 태수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따님께서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계십니다. 다만 뭐, 어머님이 재혼하신 남편분이 있는데 따님이 그 밑에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눈칫밥을 먹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태수의 손가락이 서류를 쥔 채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수정의 사진만 바라보던 태수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재혼한 남편이라는 사람, 이름이 뭐야? 김상철. 건설 쪽 하청업체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그 하청업체가 저희 회사 거래처입니다. 태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태수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연희는 지금 뭘 하고 있어? 동네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태수가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 준비하지 마. 내일 혼자 다녀올 때가 있어. 비서실장이 나간 뒤 태수는 회장실 한쪽에 있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과 코트 사이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등산복이 한 벌 걸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집을 나서던 날 입고 있던 것과 비슷한 빛바랜 카키색 잠바였습니다. 태수가 등산복을 꺼내 거울 앞에 대보았습니다. 수정아, 아빠가 간다. 태수가 거울 속 자신에게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태수의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낡은 등산복에 해진 운동화를 신고 회사 정문이 아닌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수행비서도 의전 차량도 없이 홀로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은 태수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맨몸으로 떠났던 그 길을 거꾸로 되짚어가는 중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태수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였지만 눈앞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들이 사라진 자리에 높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고 골목길도 넓은 도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두리번거리며 한참을 걸었습니다. 큰 길에서 벗어나 좁은 골목 하나를 꺾어 들어가자 재개발에서 비켜난 듯한 낡은 상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건물 1층 끝자리에 연인의 국밥이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태수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태수가 식당 앞에 서서 유리문 너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 테이블 대여섯 개가 놓여 있었고 카운터 의자에 한 남자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무언가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에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손놀림은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연희야. 태수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주방 안쪽에서 젊은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정이었습니다. 태수가 유리문에 손을 짚은 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코끝이 시큰거리고 눈앞이 흐려졌지만 태수는 손등으로 눈가를 세게 문질렀습니다. 태수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유리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딸랑 문에 달린 종이 울렸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상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때가 탄 등산복에 해진 운동화, 볼이 움푹 꺼진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본 상철이 인상을 잔뜩 구기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지금 영업 안 해. 나가봐요. 태수가 문 앞에 선 채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메뉴판, 기름때가 묻은 테이블, 낡은 텔레비전. 태수가 상철을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밥 한 끼만 팔아주시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소. 상철이 카운터에서 벌떡 일어나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귀가 안 들려? 영업 안 한다니까. 딴 데 가서 먹어. 태수가 물러서지 않고 한 발 더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돈은 있소. 밥 한 그릇만 주시오. 상철이 카운터 위에 있던 굵은 소금통을 집어들더니 태수의 발 앞에 뿌렸습니다. 야, 거지한테 밥 할 생각 없으니까 꺼져. 냄새 나잖아. 소금 알갱이가 태수의 낡은 운동화 위에 흩어졌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인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부르르 떨렸지만 태수는 꾹 참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주방 안쪽에서 쟁반을 들고 나오던 연희가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쟁반이 연희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여보. 연희가 더듬거리며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상철이 깨진 그릇 소리에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왜 그래? 연희는 상철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시선은 오직 문 앞에 서 있는 낡은 등산복의 남자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상철이 태수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연희가 황급히 카운터를 돌아 나와 상철의 팔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그만하라고. 상철이 연희를 뿌리치려 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뭘 그만해. 이거지가 안 나가잖아. 연희가 상철의 팔을 놓지 않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야.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철이 연희와 태수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연희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태수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통화를 하던 수정이 깨진 그릇 소리에 전화를 끊고 가게 쪽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연희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낯선 남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때가 탄 등산복, 해진 운동화, 볼이 움푹 꺼진 얼굴. 수정이 그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엄마, 이 사람. 연희가 수정에게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수정의 눈에 기억도 나지 않는 아빠의 옛 사진이 스쳤습니다. 앨범 속에서만 보던 그 얼굴이 20년의 주름과 함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정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철이 연희의 팔을 뿌리치며 태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야, 이 거지가 전 남편이라고? 꼴 좋다. 20년 동안 뭘 했으면 이 꼴이야. 태수가 상철의 말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지나가다 배가 고파서 들렀소. 밥 한 그릇만 먹고 가겠소. 상철이 코웃음을 치며 카운터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꼴값을 떨어도 유분수지. 어디서 거지가 전 남편이라고 찾아와. 연희가 상철의 앞을 막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러지 마. 밥 한 그릇 줄게. 상철이 팔짱을 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맘대로 해. 대신 밥값은 받아. 연희가 태수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가게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태수가 의자에 앉아 연희는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갓 지은 밥에 뜨거운 국을 담고 반찬 3접시를 챙겨 쟁반에 올렸습니다. 연희의 손이 쟁반 위에서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태수 앞에 밥상을 내려놓으며 맞은편에 살짝 걸터 앉았습니다. 태수의 거칠어진 손, 갈라진 입술, 뼈가 드러난 손목을 하나하나 훑어보던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체 어디서 이렇게 고생을 한 거야? 태수가 숟가락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인 채 국을 한 숟가락 떠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태수의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태수가 말없이 밥을 퍼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며칠을 굶은 사람 같았습니다. 상철이 카운터에서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입을 비죽거렸습니다. 팔자 좋다. 남의 가게 와서 공짜 밥을 얻어먹네. 수정이 상철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연희가 태수의 맞은편에서 앞치마 끝으로 눈물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밥그릇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태수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한참을 뒤적이던 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값이 없소? 미안하오. 설거지라도 시켜주시오. 상철이 기다렸다는 듯 카운터 아래에서 노란 고무장갑을 꺼내 태수 앞에 던졌습니다. 고무장갑이 테이블 위에서 찰싹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거지가 공짜로 먹으면 안 되지. 밥값은 몸으로 때워. 수정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아빠한테 왜 이래?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상철이 수정을 향해 검지를 세우며 쏘아붙였습니다. 내 결혼 자금 때문에 내 등골이 빠지는데 거지 아빠까지 챙겨? 배가 불렀구나. 수정의 눈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연희가 수정의 손을 잡아 끌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수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고무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는 태수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지만 태수는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이 태수를 맞았습니다. 태수가 수도꼭지를 틀고 묵묵히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뒤쪽 문틈으로 연희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태수의 넓은 등을 바라보던 연희가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귀에 연희의 숨죽인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태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릇까지 닦아 올린 태수가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 옆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태수가 주방을 나와가게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상철이 카운터에서 일어서며 태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코를 찡그리며 손으로 부채질을 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냄새가 나네. 상철이 태수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쳤습니다. 태수가 뒤로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태수의 낡은 잠바 안주머니가 벌어지며 안에 들어있던 서류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봉투 입구가 열리며 안에 있던 것들이 가게 바닥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얀 명함 한 장, 수정의 이름이 적힌 두꺼운 통장 한 권, 그리고 강남 아파트 등기 서류가 가게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바닥으로 쏠렸습니다. 상철이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금색 회사 로고 아래 또렷하게 새겨진 글자가 상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장 강태수? 상철이 자신의 눈을 의심하듯 두 번, 세 번 명함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상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상철이 한 발, 두 발 뒷걸음질을 치다가 카운터 모서리에 등이 부딪혀 멈추었습니다. 상철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에 찍힌 회사 로고는 상철이 매일 아침 출근하며 올려다보는 원청회사 건물 꼭대기에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이게 상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수가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명함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상철의 눈앞에 명함을 가만히 들이밀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주눅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던 태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싸늘하고 깊은 눈이 상철을 똑바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네, 우리 회사 하청업체 부장 김상철이지. 태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가게 안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상철의 무릎이 힘을 잃었습니다. 상철이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두 무릎을 바닥에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상철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연희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눈을 크게 뜨고 서 있었습니다. 수정도 테이블 끝을 움켜쥔 채 얼어붙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큰 소리를 치며 태수를 밀치던 남자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에 가게 안의 공기가 통째로 뒤집어진 것 같았습니다. 태수가 바닥에 엎드린 상철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내 회사 밥을 먹고 있었어. 내 얼굴에 먹칠을 했구만. 상철이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바닥에 대고 울먹였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태수가 상철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잠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번호 하나를 누르고 전화기를 귀에 대었습니다. 나야. 김상철이라고. 하청업체 부장인데 내일부터 내 집무실로 출근시켜. 교육 좀 시켜야겠어. 전화를 끊는 태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상철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 회장 직속 감시라는 말이 귀에 꽂힌 상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해고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회장실에 출근해서 회장의 눈앞에서 숨을 쉬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상철의 온몸에서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태수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연희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늘하던 눈빛이 연희 앞에서 한순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태수가 연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 연희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수정이 테이블 끝을 놓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회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태수가 수정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정의 거칠고 갈라진 손이 태수의 큰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태수가 수정의 손등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아비 없이 고생 많았다. 이제라도 짐을 덜어주고 싶어서 왔다. 태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수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참고 있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제 온 거야? 아빠. 수정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태수가 수정의 머리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연희가 한 발 앞으로 나오려다 멈추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상철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희가 입술을 꽉 깨물고 제자리에 섰습니다.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연희는 태수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앞치마 끝을 쥔 연희의 두 손만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태수가 수정의 등을 토닥이다가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가 제자리에 서서 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수가 한 걸음 다가가려다 멈추었습니다. 지금은 다가갈 자리가 아니라는 걸 태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연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 태수가 수정의 어깨를 한번 다독이고 가게 문을 열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상철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가 말끔한 감색 정장에 구두를 신고 식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전날 낡은 등산복을 입고 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식당 앞을 지나던 동네 사람 둘이 태수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맞대고 수군거렸습니다. 태수가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연희와 수정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상철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연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태수를 맞았지만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정도 고개를 살짝 숙인 채 태수를 올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어젯밤 벌어진 일이 꿈이었던 것은 아닌지 두 사람 모두 아직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태수가 연희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수정이 엄마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연희가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해. 왜 떠났는지, 20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처음부터 다 얘기해. 태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갚을 길이 없었어. 빚쟁이들이 너하고 수정이한테까지 손을 뻗치려 했어. 내가 사라지면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힐 이유가 없으니까 일부러 모질게 말하고 나온 거야. 수정이 고개를 들어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그때 그 말 지긋지긋하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태수가 수정의 눈을 똑바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하고 돌아서는데 다리가 안 떨어지더라. 계단 내려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연희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오므라들었습니다. 연희가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떠나고 나서 공사판을 돌아다니며 막일을 했어. 겨울에는 잘 데가 없어서 지하도에서 잠을 자기도 했고,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가 작은 공사 하나를 따낸 게 시작이었어. 태수가 자신의 두 손바닥을 펴보였습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힌 손이었습니다. 삽질하고 시멘트 나르고 쪽잠 자면서 돈을 모았어. 그 돈으로 조금씩 사업을 키웠고 빚쟁이들한테 쫓기지 않게 될 때까지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 연락하면 너희한테 불똥이 튈까봐. 수정의 눈가가 벌겋게 물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연락할 수 있었잖아요. 20년이나. 수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변명이 안 되는 거 안다. 너 버린 게 아니라 지키고 싶었다는 것만은 믿어다오. 수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참고 있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정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빠를 원망하고 그리워하고 다시 원망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수정의 등을 쓸어주다가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태수가 옆에 놓아두었던 서류 봉투를 열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통장 한 권과 서류 묶음이었습니다. 통장 표지에는 수정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서류 묶음은 새 아파트 문서였습니다. 이건 수정이 결혼 자금이다. 그리고 이건 신혼집 서류야. 연희가 통장을 집어들고 안에 적힌 숫자를 보더니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이런 큰 돈은 못 받아. 안 돼. 이건 너무 과해. 태수가 연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당신 고생시킨 값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이건 뇌물이 아니야. 아비로서 못다한 도리를 하는 거다. 연희의 손이 태수의 손 안에서 떨렸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정이 눈물을 닦으며 통장과 서류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이거 정말 괜찮은 거예요? 태수가 수정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20년 동안 이를 악물고 번 거다. 우리 수정이 잘 살라고 번 거야. 마음 편하게 받아. 수정이 통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회사 건물 꼭대기층 회장실 앞 복도에서 상철이 벌벌 떨며 서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회장실 문을 열며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상철이 침을 꿀꺽 삼키고 회장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회장실 한가운데 태수의 빈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작은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상철의 뒤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네가 그동안 수정 씨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당장 잘라야 마땅하지만 연희 씹어서 참는다고 하셨습니다. 상철의 무릎이 또다시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수정 씨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똑똑히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상철이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더듬거렸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겠습니다. 상철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서울의 한 조용한 식당에서 태수가 젊은 남자 한 명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수정의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태수가 젊은 남자의 얼굴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딸 부탁한다. 아비로서 해줄 게 별로 없었던 놈이 이런 부탁을 하는 게 뻔뻔하지만 수정이 좀 잘 보살펴다오. 예비 신랑이 의자에서 일어나 태수에게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수정이 평생 아끼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아버님. 태수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태수가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정아, 아빠랑 밥 한 끼 먹자. 둘이서. 수정이 약속 장소로 나왔습니다. 번화가에서 벗어난 골목 안쪽에 작은 한식집이었습니다. 태수가 구석 자리에 먼저 앉아 수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태수가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수정이 맞은편에 앉으며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여기는 어떻게 알았어? 옛날에 이 근처에서 막일할 때 자주 왔던 데야. 그때는 제일 싼 국밥 하나 시켜놓고 밥 세 공기를 비웠지. 수정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빠가 밥 세 공기나 먹었어? 배가 고프면 못 먹는 게 없더라. 태수가 메뉴판을 수정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아빠가 쏜다. 수정이 메뉴판을 넘기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수정의 눈이 메뉴판 위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글씨를 읽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정이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어렸을 때 친구들이 아빠 얘기하면 항상 도망갔어. 우리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했거든. 태수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어. 우리 아빠가 나타나면 맛있는 것 같이 먹고 싶다고. 수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이네. 태수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수가 물컵을 집어들어 한 모금 마셨지만 물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갈비탕 2그릇과 반찬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태수가 수정의 그릇에 밥을 말아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예쁘게 잘 웃어. 아빠가 멀리서 보고 있을 테니까. 수정이 숟가락을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져 갈비탕 위에 동그란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아빠, 고마워. 태수가 수정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한식집 구석자리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딸이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정의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식장 입구에 정재계 인사들이 보낸 화환이 양쪽으로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화환에 적힌 이름들을 읽으며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화환을 보낸 거야? 신부 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닌가 봐. 웅성거리는 하객들 사이를 지나 태수가 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태수는 혼주석 쪽을 힐끗 보았지만 발걸음을 돌려 식장 맨 뒤편 기둥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둥에 등을 기대고 서서 식장 안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혼주석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여기서 볼 거야. 내가 나서서 수정이 결혼식 분위기 흐리면 안 돼. 연희 입장도 있고.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잠시 후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식장 문이 열리고 수정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정의 팔을 잡은 사람은 상철이었습니다. 상철이 양복 안쪽으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태수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상철의 다리가 자꾸 풀렸습니다. 버질로드 중간쯤에서 상철이 크게 휘청거리며 수정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하객 몇 명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정이 상철의 팔을 잡아 바로 세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요. 상철이 이를 악물고 간신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정은 앞을 향해 걸으면서도 자꾸만 고개를 돌려 식장 뒤쪽을 살폈습니다. 하객석 사이사이를 눈으로 훑었지만 아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정의 눈에 금세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기둥 뒤에 선 태수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정의 모습을 눈에 꾹꾹 눌러 담고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수정이가 저렇게 예쁜 신부가 되었습니다. 태수가 손등으로 눈가를 누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주례가 단상에 올라 식을 진행했습니다. 덕담이 이어지는 동안 태수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요람 속에서 조그만 주먹을 쥐고 잠들어 있던 수정이의 얼굴. 그 아이를 두고 현관문을 열던 순간의 무게가 가슴 위를 짓눌렀습니다. 태수가 기둥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수정아. 태수가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앞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태수가 기둥 뒤에서 몸을 돌려 식장 뒷문 쪽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차장에 검은 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주차장을 가로질러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식장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빠. 수정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쥔 수정이 식장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에 부딪히며 딱딱 소리를 냈습니다. 태수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등 뒤로 수정의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태수는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정이 태수의 등 뒤 두어 걸음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던 수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태수의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다시는 떠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태수가 차에 올라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차창 너머로 점점 작아지는 수정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정이 주차장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두 볼 위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수가 눈물을 닦지 않은 채 전화기를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정이 신혼여행 경비 최고급으로 처리해. 태수가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상철이 감시는 계속해. 빈틈없이. 전화를 끊은 태수가 차창에 머리를 기대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의 회사 비서실장이 두꺼운 서류 묶음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좀 심각합니다. 태수가 서류를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하청업체 여러 곳에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납품 단가를 터무니없이 깎고 기한을 멋대로 앞당기고 말을 듣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고 윽박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원서마다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상철. 태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게 다 상철이 짓이야?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김상철 부장이 밖에서 회장님 사돈이라고 떠벌리며 사업을 벌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사업 자금은 사채로 끌어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태수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태수의 손가락이 책상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더 있어? 비서실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 씨 식당 보증금을 몰래 담보로 잡아서 사채를 끌어다 썼습니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그 가게가 넘어갈 상황입니다. 태수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태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다보는 태수의 턱 근육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알고 있어? 아직 모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태수가 두 주먹을 책상 위에 내리찍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비서실장이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 인간이 끝내 사고를 쳤구만. 태수가 창가로 걸어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태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뱉었습니다. 변호사 불러. 연희 가게부터 지키는 게 먼저야. 사채업자 쪽은 내 이름으로 연락해서 일단 막아.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연희의 식당에서 낯선 남자 둘이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서류를 카운터 위에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이 가게 보증금이 담보로 잡혀 있는 거 아시죠? 이자가 석 달째 밀렸어요. 이번 달까지 안 갚으면 가게를 넘겨받겠습니다. 연희가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류에 상철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이런 거 모르는데. 남편분이 서명하셨는데요. 모르시면 남편분한테 물어보세요. 남자 둘이 가게를 나간 뒤 연희가 카운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전화기를 꺼내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5번. 전화기에서는 계속 같은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습니다. 연희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연희가 카운터에 얼굴을 묻더니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수정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짐을 풀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동네 이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정아, 엄마가 가게에서 쓰러졌어. 빨리 와. 수정이 택시를 잡아타고 식당에 도착했을 때 연희가 가게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연희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엄마 옆에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연희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수정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쓰러졌어요. 아저씨가 가게 보증금을 담보로 빚을 졌대요. 가게를 빼앗긴대요. 수정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전화기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아빠가 해결한다. 엄마 병원부터 데려가. 나머지는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전화를 끄는 태수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상철이 지금 어디 있어?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았고 집에도 없습니다. 태수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전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태수가 누른 번호는 회사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노숙 시절에 알게 된 사람의 번호였습니다. 나야, 강태수. 사람 하나 찾아야 해. 김상철이라고 사진하고 인적사항은 문자로 보낼 테니까 최대한 빨리 찾아줘. 전화를 끄는 태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상철이, 내가 기회를 줬는데 내 욕심이 너를 망친 거야. 태수가 상철의 행방을 수소문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노숙 시절 알게 된 정보통이었습니다. 태수 형, 찾았어. 충청도 쪽 작은 모텔에 숨어 있어. 방 번호까지 확인했으니까 주소 보낼게. 태수가 전화를 끊고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차 돌려. 지금 바로 내려간다. 그날 오후 충청도의 한 허름한 모텔 앞에
검은 차 2대가 멈추었습니다. 태수가 차에서 내려 모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비서실장과 직원 둘이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 끝 방문 앞에서 태수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상철 부장, 문 여세요.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시 문을 3개 두드리자 안쪽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을 통해 도망치려는 소리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모텔 주인에게 받아온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상철이 창틀에 한 발을 걸친 채 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라면 봉지와 소주병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며칠째 씻지 않은 상철의 얼굴은 거무죽죽했습니다. 직원 둘이 상철의 팔을 잡아 끌어내렸습니다. 상철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2 팔을 버둥거렸습니다. 나 봐. 태수가 문 앞에 서서 바닥에 주저앉은 상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수의 표정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눈빛이었습니다. 상철이 내가 뭐라고 했지. 상철이 태수의 얼굴을 올려다보다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정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끝이라고 했지. 근데 자네가 뭘 했어. 연희 가게 보증금을 몰래 빼돌리고 내 이름을 팔아서 사업을 벌이고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상철이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2 손을 모았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사업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태수가 상철 앞에 천천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상철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기회를 줬어. 충분히 줬지. 근데 자네 욕심이 자네를 망친 거야. 내가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이건 안 돼. 상철이 태수의 바짓가랑이를 2 손으로 움켜쥐고 늘어졌습니다. 회장님, 제발요. 경찰에만 안 넘기면 뭐든 하겠습니다. 제발요. 태수가 상철의 손을 떼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희는 자네 때문에 병원에 누워 있어. 수정이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울고 있고 자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똑바로 알아야 해. 태수가 비서실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 연락해. 가게 보증금 빼돌린 것, 사채건, 하청업체 갑질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넘겨. 상철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상철이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태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태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차에 올라탄 태수가 운전석 뒤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시겠습니까? 태수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한테 가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수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들판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연희야, 이제 그 인간한테 더는 안 당해. 내가 지켜줄게. 병원에 도착한 태수가 병실 문을 열자 연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정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고 있다가 태수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태수가 수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연희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연희가 눈을 떠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태수를 알아본 연희의 입가에 희미한 안도가 스쳤습니다. 왔어? 태수가 침대 옆에 앉아 연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다 해결했어. 가게도 안 뺏겨. 상철이는 경찰에 넘겼고. 연희가 고개를 돌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연희의 감은 눈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 같았지. 그 사람 믿은 내가. 태수가 연희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자네를 속인 그놈 잘못이지. 수정이 창가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은 수정이 두 손을 모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수정의 볼 위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태수가 매일 아침 병원에 들러 연희의 곁을 지켰습니다. 죽을 끓여와서 연희의 입에 숟가락을 대주고 등을 받쳐 앉혀주고 약 먹을 시간이면 물컵을 미리 챙겨 놓았습니다. 연희가 처음에는 태수의 손길이 어색해 고개를 돌리기도 했지만 날이 갈수록 태수의 얼굴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수가 사과 껍질을 깎아 연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연희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며 태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 회사는 안 가도 돼? 회사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 거짓말. 회장이 자리를 비우면 난리가 날 텐데. 태수가 사과 껍질을 쓰레기통에 넣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20년 동안 못해준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연희가 사과를 씹다 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던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태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태수가 연희를 바라보았지만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사과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아무 말 없이 연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연희가 퇴원하던 날이었습니다. 태수가 연희를 차에 태우고 식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연희가 차창 밖을 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보증금도 날아갔을 텐데 어떻게 다시 시작하지? 태수가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가보면 알아. 차가 식당 앞 골목에 멈추었습니다. 연희가 차에서 내리다가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낡은 간판이 사라진 자리에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얀 바탕에 파란 글씨로 수정식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게 외벽도 새로 칠해져 있었고 유리문도 깨끗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연희가 입을 벌린 채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태수가 연희의 옆에 서서 간판을 함께 올려다보았습니다. 보증금은 내가 다 갚았어. 가게도 좀 손봤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고치면 되고. 연희가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지가 새로 발라져 있었고 테이블과 의자도 깔끔한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주방 안에는 새 냄비와 그릇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연희가 주방 한가운데 서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주방 문 앞에 서서 연희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희가 눈물을 닦고 돌아서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이제 빚진 거 없다 나. 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빚진 거 없어. 장사 잘하면 돼. 며칠 뒤 수정이 연희와 태수를 식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수정이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앞에서 두 손을 배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연희가 수정의 손을 보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정아, 너 설마. 수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아기 생겼어. 연희가 두 손으로 수정의 손을 덥석 잡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태수가 의자에 앉은 채 멍하니 수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정이 태수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되는 거야. 태수의 입꼬리가 실룩거리더니 얼굴 전체로 웃음이 번졌습니다. 태수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가 혼자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갓난아기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내가 은퇴 준비를 하려고 해. 경영은 전문가한테 넘기고 나는 명예직으로 빠질 생각이야. 비서실장이 놀란 얼굴로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태수가 사진 속 갓난아기를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가족 곁에서 보내고 싶어. 평범한 아버지로, 그냥 아빠로 살고 싶다. 비서실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시각 교도소 면회실에서 상철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연희가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 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상철이 서류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연희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연희가 고개를 저으며 상철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들을 말 없어. 도장만 찍어. 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연희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상철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연희가 서류를 챙겨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가는 연희의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태수가 연희의 식당 한가운데 테이블을 붙여 넓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수정 부부가 반찬 그릇을 나르고 연희가 주방에서 찌개를 끓이고 태수가 음료수 병을 하나하나 열어 잔에 따랐습니다. 수정의 남편이 접시를 내려놓으며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태수가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런 거 하는 게 좋아. 음식이 테이블 위에 가득 차고 네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거창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흰 쌀밥이었습니다. 태수가 음료수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내가 한마디만 할게. 세 사람이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수가 잔을 든 채 세 사람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연희, 수정, 수정의 남편. 태수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수정이 잔을 들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연희가 앞치마로 눈가를 닦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수정의 남편이 두 손으로 잔을 높이 올렸습니다. 네 개의 잔이 가게 한가운데서 부딪혔습니다. 짤그랑 하는 소리가 작은 식당 안을 채웠습니다. 태수가 잔을 내려놓고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 위에 올려놓았던 무거운 돌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정이 태수의 밥그릇에 불고기를 올려주며 웃었습니다. 아빠 많이 먹어. 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씹었습니다.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수정식당 유리문 너머 골목까지 새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강태수 회장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난 속에서도 딸과 아내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나쁜 남편, 나쁜 아빠가 되기를 자처했던 한 가장의 뒷모습이 참 가슴 시리게 다가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태수 씨가 흘렸을 피눈물과 그 끝에 되찾은 가족의 미소가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따뜻한 위로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어깨에는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묵묵히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켜내기 위해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가장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소중한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